빅파마 랭킹 10위까지의 현금 보유를 보면은 레벨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레벨업 됐고 영업이익도 레벨업이 됐습니다. 아, 이거 분위기가 괜찮다. 올해는 다르구나 하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는 어찌됐건 흐름은 이제 돌아왔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학교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굉장히 첫인상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되게 좀 포근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제 이름은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1995년부터 주식운용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새마을금고연합회,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식운용 실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쪽 자금을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 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다음에 한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본부장으로 일했고요. 2021년부터 바이오에 좀 집중해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동향과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또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학교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올해 제약 바이오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50% 정도의 바이오 산업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 초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IPO에서는 한 4개 종목이 올라왔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CG 온콜로지라는 종목은 대박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괜찮다. 올해는 다르구나 하는 거고요. 작년 말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벌써 이제 투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올해는 작년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그리고 올해는 뚜렷한 모달리티가 일단은 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커다란 M&A라든가 라이센스 인아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보면은 2022년 대비해서 M&A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건당 금액은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작년 4분기에는 괜찮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관련해서 M&A를 좀 막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독점력이 강한데 B까지 M&A를 한다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 막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허라이전이라는 회사를 암젠이 인수를 마무리를 못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작년 10월 달 지나면서 그게 이제 FTC하고 어느 정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약간 이제 합의 내지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본물 이제 막 터졌죠. M&A가. 그래서 화이자, 시젠이라든가 좀 전에 말했던 암젠, 허라이전, 그 다음에 이뮤노젠 같은 회사는 또 이제 에피가 그것도 이제 100억 달러가 넘는, 일단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 원 이상 되는 대규모 M&A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작년 말에 시작된 M&A가 올해에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기술 이전도 올해는 확실한 모달리티들이 많아서 또 이제 기술 거래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빅파마의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를 보면 빅파마 랭킹 10위까지의 현금 보유를 보면은 레벨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레벨업 됐고 영업이익도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는 쭉 우상향해 왔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잘 해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의 금액이 빅파마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1조 3,700억 달러입니다. 와.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돈이 있어야지 M&A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허 만료가 2018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지만 2018년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매출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또 활발하게 되겠다. 머크 이제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M&A를 올해도 꾸준하게 하겠다. 그리고 100억 달러 정도가 스윗 스팟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물건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조 원, 2조 원짜리 작은 업체들도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는 금리가 어찌됐건 뭐 언제 인하하느냐 그 이제 논란이 있긴 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향후 몇 년간 꾸준하게 조금씩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는 어찌됐건 흐름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제약 바이오가 올해부터는 뭔가 이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실제 이제 관련된 주가들도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는 네. 느낌도 제가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제약 바이오를 투자할 때 일단 첫 번째 그 종목을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렵고 네. 둘째로는 종목을 잘 골라도 이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네, 네. 그 타이밍을 네. 좀 계산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네. 이게 연간으로 따져보더라도 이게 특별히 또 1, 2월은 제약 바이오가 안 좋다가 또 3, 4월은 좋다가 네. 뭐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뭐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계속 변동성을 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그 컨퍼런스라든가 학회에서 중요한 결과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는 1월 달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중요한 임상 결과라든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있는 미국 암학회 아스코에서 그동안 이제 진행해 왔던 중요한 임상들의 결과를 그때 상세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기대감들이 초록으로 발표되면서 미리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주가가 좋습니다. 11월, 12월 그 다음에 5월 전에 3월, 4월 이렇게 좋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금리가 이제부터 인하할 것이다. 그 전에 초록초록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9월 달 들어서면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아주 폭락을 했죠. 예, 단기간 내에 거의 종목별로 보면 20-30%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 정도 되면서 이제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컨센서스가 그때 생겼죠. 그러면서 거의 순식간에 뭐 한두 달 사이에 M&A도 많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센스 아웃 이런 거하고 겹치면서 그대로 다 회복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들어서면서는 다시 좀 하락했다가 종목별로는 다시 또 급반등하는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종목별로는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회사는 계속 주가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선도적인 퀄리티 있는 주식들은 일부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을 거쳤지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게 결국 지금 1년치를 봤을 때 이 주요 뭐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하는 것들이 일단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방향성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5월 아스코 초록에서 발표를 해주니까 그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지금 5월 초록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한 3, 4, 이 정도의 기간의 수익률을 좀 키워가기 위해서는 지금 2월 달에 좀 모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절성이 아주 큰 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은 다소간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 전체 산업 자체가 바이오 산업 자체가 우르르 몰려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금리에 의한 영향이 좀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초록에 발표되는 그 이벤트들이 워낙 없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도 워낙 적었어요. 그쵸, 근데 그쵸. 올해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라든가 또 ADC 하는 레고캠 바이오 등이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런 회사들의 주가들은 좀 탄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국내 기업들이. 후기 임상이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임상 결과들을 중요한 임상 결과들이 있는데 그 임상 결과가 이제 그 아스코에 맞춰가지고 딱 나올지 아니면 그 후에 나오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요한 임상 결과들, 그러니까 암 학회에서는 암만 하죠. 네네.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든가 다른 중요한 임상 결과들은 그쪽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학회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암과 관련한 그런 치료제들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좀 학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열 몇 개가 이렇게 쭉 분산되어 있는데 아스코라는 그 학회의 비중, 그 다음에 암이 전 세계에서 치료제 개발 중에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학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추려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임상 결과들 이런 것들은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 임상 결과들은.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제약바이오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조금씩 사모다가 네. 그 아스코 전후로 조금 어느 정도는 네. 팔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를 보고 그에 맞춰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네네. 너무 좋다 그러면은 하루에 70%도 올라갈 수 있고 안 좋다 그러면 뭐 8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고 나면은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고 안 좋으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이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을 잘 이용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나라도 좀 더 성숙된다 그러면은 미국과 같이 임상 결과를 보고 그 데이터에 의해 한 만큼 투자자들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조금씩 이제 임상 결과를 보고 이제 그에 반응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골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반영이 안 되다가 일시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풍문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